여기에서는 우리가 알킨 화합물에서 어떻게 이제 컨주게이션이 일어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이와 같은 그 알킨 화합물들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이 깨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상태로 됐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본다면은 이와 같은 행태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행태에서 피궤도 함수가 만나야 되겠죠. 피궤도 함수가 이렇게 만났을 때에 파이 결합을 형성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전자 상태가 되는 거죠. 요 궤도 함수의 전자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궤도 함수가 하나가 더 생기면서 여기에 궤도 함수 하나, 여기 궤도 함수가 두 개가 만나서 두 개의 궤도 함수가 여기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궤도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UV를 쪼여줬을 때에 여기 있는 전자가 어디로?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이동이 전이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에너지가 요만큼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중결합이 한 개가 있을 때에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은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을 때에 뭐가 되는가 하면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 주게 된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파이 psi 1에서 psi 2 스타까지의 에너지가 그 다음에 요만큼 됐다가 그 다음에 이중결합 숫자가 많으면은 한 개가 더 늘어나면 줄어들었다가 이중결합 숫자가 더 줄게 되면은 더 낮은 형태의 전위 에너지가 필요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전위를 더 쉽게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를 여기서는 에틸렌하고 그 다음에 완슬이 부타다이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중결합이 계속 연속되면은 요 간격이 더 좁아지게 되는 것이고 쉽게 일렉트론을 전이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한 개가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있을 때에 이중결합이 있을 때 요 안에서 파이 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난본딩에서 전자를 밀어주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에서 파이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발색단이라고 한다면은 발색단이나 색을 나타내는 주요 원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주는 것은 뭐가 되나요? 색깔보다는 그 색상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 색상을 나타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색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발색단 하나는 뭐였나요? 크로모4가 발색단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조색단 그 다음에 옥소크로믹 그룹들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난본딩 비공유 자산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크로모4 옆에 붙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발색단을 도와주는 이와 같은 조색단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 이중결합이 1개, 이중결합이 2개, 이중결합이 3개, 이중결합이 4개로 가면서 뭐가 되나 요것이 에너지 요 레벨이 줄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와 같은 옥소크로믹 그룹이 붙어 있다면은 요 사이가 좀 더 줄어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인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은 완슬이 부타다이엔 형태, 그 다음에 여기도 아크릴레인 같은 형태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파이결합, 여기에 파이결합, 여기에 파이결합, 여기에 파이결합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을 수도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경우죠. 대개 이제 이와 같은 완스리 부다다이에는 경우에서는 217에서 여기에서 흡수 피크 가장 큰 피크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주게 되는 반면에 물론 여기에서도 파이에서 파이스타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똑같은 여기에 파이도 있지만은 여기에 어떤 요 카르보닐이냐 그 다음에 CC냐에 따라서 카르보닐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나요? 남본딩에서 그 다음에 파이스타까지 트랜지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파이에서 파이가 되지. 그러면은 뭐가 되냐? 이것은 219에서 피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324에서 피크가 나타나니까 이 두 가지 물질 중에서 어느 물질인지를 뭐가 되나 구분이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근에서 캐럿 주스에서 본 것처럼 비지블 영역은 대개 한 380에서 780 정도가 되니까 아까 캐럿은 뭐 당근 주스에 들어가지고 베타 캐로틴은 480 얼마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중결합이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을 때 여기에 전자를 밀어줬을 때에 어느 만큼의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요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런 상태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뭐가 되나요? 지금 이와 같은 상태로 카르보닐 그룹 아니면 그 그룹에 따라서 영향을 미쳐줄 수가 여기에 이제 파이 결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결합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은 형태로 도와주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비공유 현상이 있으면서 도와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가 되나 메슬 그룹이 붙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요거에 영향을 주는 것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베소크로믹 시프트 아니면은 레드 시프트가 일어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봐서는 파이에 의해서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일렉트론이 전이가 되면서 나타나주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되나 발색단에다가 조색단에 도와주죠. 그러니까 좀 더 조색단에 도와주는 것만큼 장파당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와 같은 메슬 그룹이 베스크로믹 시프트를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아세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하나는 파이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트랜지션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되나요? 그 다음에 남본딩에서 파이 트랜지션이 일어나주게 되죠. 물론 이것이 큰 흡수피크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흡수피크를 나타내주게 되지만은 아세톤을 찍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되나요? 여기에 있는 요 피크,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 여기에서 요 어느 정도 조그마한 피크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전혀 없다면은 이것은 아세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세톤에 필요한 피크는 여기서는 파이에서 파이스타 트랜지션 피크, 그 다음에 남본딩에서 그 다음에 파이스타 트랜지션 피크 두 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피크가 한 개밖에 없다면은 다른 화합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낸 것처럼 하나는 뭐가 되나? 274 나노미터, 하나는 195 나노미터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파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뭐가 되나? 결과적으로는 파이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돼요. 파이, 그 다음에 NS 파이스타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 여기에 있는 파이도 있고 여기에 있는 파이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미쳐주게 되죠. 그래서 219 나노메타.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뭐가 되나?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219 나노메타.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나요? 324 나노메타. NS 남본등에서 파이스타.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나? 219에서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리 오다가 324에서 조그마한 피크가 나타나는 이런 특징적인 피크를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뭐가 되나요? UV 스펙트럼 상에서 똑같지 않게 나타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뭐가 되나? N에서 파이스타,
파이에서 파이스타, 여기서도 n에서도 파이스타, n에서도 파이에서 파이스타도 있지만은 뭐가 되나요? 발색단, 조색단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른 피크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피크를 나타낸다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화합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베열-람베르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와 같은 람다 맥시멈에 이게 이중결합의 수가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4개, 5개, 그 다음에 6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 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흡강 개수값이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가 되나요? 이중결합이 숫자가 많으면은 더 많은 흡수를 해줄 수 있다는 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은 흑강도를 계산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들어오는 비트의 세기, 그 다음에 셀을 통과한 다음에 나가는 비트의 세기에 대한 로그 값을 취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엡실론에 그 다음에 몰 흑강 개수가 되죠. 그 다음에 농도의 셀의 길이가 되겠죠. 이것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흑강도를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흑강 개수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벤젠인 경우에 대개 한 255에서 람다 맥스 피크가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OH가 붙어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은 O-가 붙어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NH2가 붙어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은 NH3 플러스가 붙어 가지고 있을 때 영향을, 이게 요런 것들은 뭐가 되나요? 요런 것들은 하나의 발색단이 되는 것이고, 크로모포가 되는 것이고, 요런 것들은 뭐가 되나요? 하나의 옥스크로믹, 그러니까 조색단이 되겠죠. 조색단이 게 이거 발색단을 도와주는 형태가 되는데, OH가 있을 때는 한 270 나노메타, 그 다음에 O-가 돼가지고 있을 때는 한 280 나노메타, 그 다음에 NH2가 있을 때는 280,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암모니아가 가지고 있을 때는 250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주게 되나요? 이걸 보면 잘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전자를 이렇게 벤젠골에 있는 전자를 자꾸 끌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끌어가주게 되면은 여기서는 뭐가 되나? 벤젠골에 전자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넣어주는 경우죠. 이거 그 다음에 또 밀어주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밀어주는 거하고 O-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하고 OH 전자를 밀어주는 게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80에서 270 사이에 나타난다면은 똑같이 밀어주는 게 요거보다는 뭐가 되나요? 더 많이 밀어줬을 때에 더 많이 밀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더 많이 밀어줬을 때 요만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요것보다는 요것이 더 전자를 더 많이 밀어 넣어주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반면에 여기서 전자를 이쪽으로 밀어 넣어줘야 되죠. 이 벤젠고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람다 맥스가 어떤 조색단의 위치에 따라서 뭐가 되나요? 똑같은 컨주게이션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드하고 그 다음에 피에제르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자들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좀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똑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하나요? 이렇게 이중결합 2개, 여기도 이중결합 2개가 되어 있죠. 이중결합 2개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중결합이 이와 같은 경우에 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대개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을 때 우리가 230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을 때에 뭐 175, 그 다음에 271인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하나 나타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푸사의
2에서 그 다음에 부사의 4로 올라가는 요 에너지가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주게 되겠죠. 그런데 요 에너지가 결과적으로는 포비든,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신 여기에서는 시그마 S 시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나타나 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요런 경우가 됩니다. 자, 요 경우는 뭐냐면은 요 경우는 자, 여기를 이렇게 본다면은 요게 요렇게 돼 가지고 있는 요런 형태로 지금 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런 상태. 자, 요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요런 경우에 있어서는 요 싱글 결합을, 요게 싱글 본드죠. 요 싱글 본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트랜스로 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트랜스로 양쪽으로 돼 가지고 있죠. 트랜스로 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요것은 요 싱글 결합을 형태로 해 가지고 같은 방향이 되죠. 요게 같은 방향이 되는 것이고, 요것과 요것이 같은 방향이 되는 것을 우리가 S의 시스, 그 다음에 S의 트랜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S의 트랜스에서 본다면은, S에서 트랜스에서 본다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야 될 것이,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175나노미터에서 일렉트론 트랜지션이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큰 그룹과 요 큰 그룹이 뭐가 되나요?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나? 아차 싶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전에 화합물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형태로 봐서는 나타나 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175나노미터에서 피크가 나타나 줘야 되는데 화합물끼리 딱 만나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버리게. 왜? 시그마 본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거까지는 얼라우드가 되는데 여기서 S 트랜스가 됐을 때의 싱글 결합에 트랜스로 연결돼 가지고 있을 때는 이와 같은 것을 때는 뭐가 되나? 요 그룹은 상당히 뭐가 되나? 피크가 나타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들 표현 allowed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forbidden 나타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두 개가 다 271에서 175에서 나타나지만은 S 트랜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분들이 찾아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뭘 계산을 해주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면 이와 같은 형태가 뭐가 되나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요게 이제 S죠. S에 이것은 트랜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요 S에 뭐가 되나요? S에 시스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형태가 요는 S 시스냐 아니면 S 트랜스냐에 따라서 하나는 273나노미터, 하나는 234나노미터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에서 이중결합이 이와 같이 이중결합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을 때 뭐가 되나요? 지금 시스 형태가 트랜스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 형태가 됐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한 대개 트랜스가 되는 것이 대개 아까 한 214 정도 됐나요? 214인데 대개 이제 얻어지는 것은 한 217 정도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메슬 그룹을 붙였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는 대개 한 214가 되면은 여기에서 알킬 그룹이 3개가 있으니까 하나당 5나노미터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5나노미터를 해주게 되면은 대개 요것은 요런 형태가 되면은 29나노미터에서 뭐가 되나 흡수 피크가 일어나 주겠다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228 나노미터에서 이것이 흡수 피크가 나타나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계산을 뭘 하나요? 이와 같은 우드워드하고 그 다음에 피에제르라고 하는 분들이 뭐가 되나요?
여러 가지 특성들을 활용해 가지고 예측을 한 거죠. 예측한 대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예측한 대로 거의 맞죠. 지금 이게 맞고 그다음에 이것도 뭐가 되나 229에서 나타날 것이 228이니까 거의 예측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알비 우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었었는데 노벨상을 실제적으로는 한 2번을 받은 사람이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본다면은 이와 같은 복잡한 화합물이 있을 때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트랜스가 됐을 때에 한 214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링 레지드 취한이 된 것이 몇 개가 있는지 지금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가 되죠. 여기가 세 개가 있죠.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5 나노미터씩 해가지고 15가 됐죠. 15를 더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소냐 엔도타입이냐 했을 때에 엑소냐 엔도타입이냐 했을 때 엔도는 지금 요 안이 되는 것이고 요것은 요 바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엑소사이클릭 더블 본드가 있다면은 그때는 5를 더해주라. 5를 더해줬죠. 그럼 전체적으로 하면은 200 요것은 뭐가 되나요? 예측이 요와 같은 구조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딱 보면은 뭐가 되나요? 스테로이드 계통의 뭐 복잡한 화합물 같은데 요것만 본다면 다른데 아마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다면은 단일 결합만 돼가지고 있다면은 이 화합물은 뭐가 되나요? 234 나노메타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죠. 왜 여기서도 기본의 트랜소이드가 214, 그 다음에 링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둘, 셋, 여기에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이 3개니까 15. 그 다음에 요 결합이 지금 요와 같은 단순한 트랜스가 아니라 지금 요 결합하고 요 구조가 바깥으로 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엑소 타입으로 해 가지고 5를 더해주게 되면은 234로 예측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235 나노미터에서 흡수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똑같은 214, 그 다음에 3개, 하나, 둘, 3개 됐죠? 그 다음에 됐고 15.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엑소사이클이 여기 5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어가 있는가 하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룹이 있죠. OR, 알코옥시 그룹 끌어당기면서 전자를 안쪽으로 밀어주는 형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6을 더해주게 되면 요 값이 요 형태가 알코옥시 그룹을 6으로 계산해 주게 되면 이것이 한 240 나노메타에서 나타날 것이다. 예측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게 되면 뭐가 되나 241 나노메타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가 되나요? 화합물의 구조를 보고 이 화합물이 뭐가 되나 UV 스펙트럼 흡수 피크가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예측은 누가 맨 처음에 했나요? 알비 우드워드하고 페제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찾아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와 같은 결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가 되나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예측은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죠. 벗어나지는 않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이다 생각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시스 행태가 됐을 때 아니면 트랜스 행태가 될 때 253, 214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블 본드가 익스텐딩이 돼가지고 있는 형태일 때에 한 개 더 늘어나는 거죠. 되게 한 30이 되죠. 그 다음에 알킬 그룹, 메슬 그룹이라든지 에슬 그룹이라든지 링 레지듀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한 개당 되게 한 뭐가 되나요? 5 나노메타.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으로 엑소사이클릭 더블 본드가 있을 때에 5를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극성을 나타내주는 거, 이와 같은 알코옥시 그룹이,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지금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런 경우는 전자를 뭐가 되나요? 안으로 밀어주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표시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O, CO, CH3 이렇게 되죠.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끌고 오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로. 그 다음에 전자를 안쪽으로 밀어주는 경우에 우리가 억시된 게 같은 경우는 5. 그 다음에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되나? 지금 6. 그 다음에 이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서 5가 되고.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밀어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한 60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요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물론 이것도 뭐가 되나요? 처음에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산이라든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들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가 구분하고자 하는 화합물에다가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트랜스 형태냐 시스 형태냐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만약에 트랜스 형태라면 이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뭐가 되나? 더블 본드가 한 개 더 있다면 30을 더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더 있다면 더 해주게 되면은 이 화합물에 대한 흡수 피크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측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재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보다는 뭐가 되나요? 그것이 정확하게 측정을 했을 때에 어느 흡수 피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그 흡수 피크가 우리가 예측하는 거하고 어느 만큼 아주 적은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에서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중결합이 있다면 한 개가 더 있죠. 더 있으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한 15만큼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경우를 한번 봐볼 거예요. 지금 요 경우하고 요 경우를 본다면 요게 시스 타입이 되죠. 자, 25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알킬 취한체가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알킬 취한체는 지금 여기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세 개. 여기 세 개니까 요것은 여기 하나, 자, 여기죠. 하나, 그 다음에 세 개. 그러니까 15.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알킬 취한체가 하나가 있죠. 여기에 5.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바깥으로, 그죠? 형태가 엑소 타입이니까 이것이 5 해주게 되면 되게 한 278에서 계산이 가능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서 좀 더 복잡하지만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이중결합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253에다가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두 개가 더 있죠. 그러니까 30 해주게 돼 60. 그 다음에 엑소사이클릭 해준다면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룹, 요거는 뭐였나요? 아까 전자를 밀어주는 게 아니고 끌어당긴다고 그랬죠. 요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로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 해주게 되면 한 되게 한 353에서 355. 이게 상당히 근접하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얻은 방법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화합물의 UV 흡수 피크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를 예측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카르보닐 화합물들이 즉 이제 여기에서 인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에다가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인온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화합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카르보닐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을까를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카르보닐 그룹이 있을 때에 파이에서 파이스타가 가능해 주게 되죠. 그래서 대개 이런 경우는 지금 190 나노메타가 에서 흡수 피크가 일어나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에서 파이스타로 될 때에
스펙트럼이 흡수 피크가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allowed라고 하는 것은 흡수 피크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에 이와 같은 forbidden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든지 아니면은 적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대개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메슬 그룹이 있을 때에 요 파트까지는 다 동일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데하이드가 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293 나노미터, 물론 용매는 이와 같은 용매들을 사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아세톤 같은 경우에서는 279 나노미터에서 파이 트랜지션이 일어나주게 되겠고, 물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 특별하게 NU에서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93, 이것은 279, 그 다음에 235, 어떤 그룹이냐에 따라서 H냐, 그 다음에 메슬 그룹이냐,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냐, 아민이냐, 그 다음에 에톡시냐에 따라서 아니면은 알코올이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것은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요 그룹이 동일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그룹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흡수 피크들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 피크가 있을 때에 알데하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중결합이 N개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형태. 자, 여기에서 여기가 이중결합 한 개 있을 때, 바로 이중결합 하나에 알데하이드가 있을 때는 여기서 피크가 이렇게 나타나 주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요게 뭐였나 아까? 요 위치가 맥시멈 피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90 정도 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피크는 여기에서 봤을 때에 지금 하나는 보면은 한 190 나노미터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알데하이드 카르보닐 경우에 280인데 기본적으로 요게 293이었죠. 알데하이드인 경우에. 그래서 다시 본다면은 여기에 있는 요 피크가 뭐 조금 크게 나오는 요 부분에서 뭐냐면은 N에서 파이스타 피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중결합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크로믹 이펙트가 나타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늘어날수록 요 이중결합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요런 피크들이 여기에서는 나타나지만은 점점 가면서 거의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피크들을 구분할 때 포비든 피크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포비든 피크는 이와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카르보닐 피크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여기는 C라고 보는 게 좋겠지. 요거는 C로 표시를 해주고, 그죠? C 알킨인 경우에 있어서 그 다음에 파이에서 그 다음에 파이스타까지가 한 165 나노미터, 상당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중결합이 이런 식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을 때 여기가 단일 결합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 단일 결합. 이런 식으로 인원 형태가 됐을 때에 스테이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파이에서 파이스타 아니면은 N에서 그 다음에 파이스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218 나노미터,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보다는 에너지가 좀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320 나노미터가 되는 반면에, 이번에는 카르보닐 피크에서는 파이에서 파이스타까지가 되게 한 190
되고 그 다음에 N에서 그 다음에 파이스타까지가 한 280 나노미터에서 나타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인온화합물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게 요 위치에 알파 위치에 카르보닐 다음 탄소가 알파 위치가 되죠. 알파 위치 아니면 그 다음 탄소가 베타 위치에 어떤 처항기가 붙어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이 6 멤버드 링으로 돼 가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에이사이클릭 형태로 이중결합이 연속돼 가지고 있는 인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한 215 나노미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중결합이 인온 형태가 5 멤버드 링이 되면은 조금 더 링 수준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202 나노미터. 그 다음에 에이사이클릭 다이인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245 나노미터에서 흡수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이와 같이 뭐가 되는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에 예측할 때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블 본드가 또 다른 익스텐션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알킬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링 레지두가 링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있을 때 그때에 더블 본드가 있다면 우리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한 30 나노미터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파 위치에 알킬 그룹이라든지 베타 위치에 알킬 그룹이 약간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것이 요 이중결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여기서 영향을 많이 주느냐 여기서 영향을 많이 주느냐 하면은 미세하지만 여기가 영향을 많이 주게 되겠죠. 그래서 베타 포지션이 12, 그 다음에 알파 포지션에 알킬 그룹이 있을 때 15를 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한 가지씩 더 요 다음 탄소에 또 있다면은 그것은 여기에 영향을 믿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보면은 조금씩 더 증가하는 것을 알파에서 10, 베타에서 12, 감마에서 18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 여기에서 감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런 상태가 되겠죠. 여기에서 알파, 베타, 감마 요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을 때 영향을 많이 미쳐주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면은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알고자 하는 화합물이 어느 위치에서 흡수 피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중에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있죠.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하면서 우리가 알파 값을 측정할 때 이것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전혀 예측을 못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 25가 될지 30이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 12가 될지 15가 전혀 예측을 못하는 것이 뭐가 되나 알파 로테이션 밸류 값은 전혀 예측을 못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대개 이런 것들은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카운팅을 다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화합물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흡수 피크를 나타낼 것인지를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틀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폴라한 그룹들이 있을 때에 어느 만큼을 대줘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어느 쯤에서 흡수 피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 화합물을 찍어봤을 때 전혀 없다. 그럼 뭐가 되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화합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에 있어서 보면은 에이사이클릭 인원이니까 이게 요 파트가 에이사이클릭 인원이 되죠. 요게.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215라. 그 다음에 이것이 알파 위치에 알킬 그룹이 1개니까 10. 그 다음에 여기 베타 위치가 12였죠. 12,
얘 두 개니까 24. 그러면 대개 한 249나노미터에서 흡수 피크가 나타날 것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뭐냐요? 실제적으로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249나노미터에서 흡수 피크가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인원에다가 한 개가 더 있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6 멤버링의 기본적인 타입이 215나노미터. 그 다음에 더블 본드가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30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자체가 호모사이클릭 다이앤이 되니까 요게 39, 그 다음에 링 레지두가 결과적으로는 링 레지두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 18 해가지고 한 302나노미터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데 대개 한 300나노미터에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값이나 그 다음에 측정했던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상했던 그게 거의 맞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인원 화합물인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되느냐 하면은 요 자체가 지금 인원이지만은 5 멤버링이죠. 그러면은 좀 더 센 에너지가 필요했지. 202나노미터. 그 다음에 링 레지두가 몇 개가 있나요,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나요? 세 개? 링 레지두는 본다면은 이쪽 고리가 여기에 있는 5 멤버들이 여기가 있게 되죠. 링 레지두 하나,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되죠. 그래서 14, 12에 2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자체가 엔도 엑소로 할 때 엑소 타입이 되죠. 그래서 5로 해주게 되면 한 231인데, 이런 경우는 한 226 나노미터에서 흡수 피크가 일어나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와 같은 5 멤버링에서 202에서 그 다음에 지금 알파 위치에 지금 BR이 여기에 25, 그 다음에 베타 위치에 링 레지두가 여기 하나 되죠. 그럼 24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엑소 타입이 되니까 5 해주게 되면 한 256 나노미터에서 나타날 것으로 게 250, 그죠? 거의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치와 똑같지는 않지만 예상하는 치와 그 다음에 실제로 나오는 거 예상하는 치와 실제와 나오는 것이 거의 근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스테로이드 계통의 화합물이 있을 때에 이것이 흡수 피크가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원 시스템에서 본다면 이것이 6 멤버링이 되죠. 여기 보면은 이게 215, 그 다음에 더블 본드가 한 개 더 추가가 됐죠. 그럼 30. 그 다음에 베타 위치에 링에서 레지두가 여기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12. 그 다음에 델타 위치에 여기가 링 레지두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18.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요거하고 엑소 타입이죠. 엔도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280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실제로 이 화합물은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280 나노미터에서 흡수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알데하이드나 애시드, 에스테르 화합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카르보닐이 됐을 때, 키톤이 됐을 때 인원 시스템이 되지만은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애시드가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알데하이드가 되느냐, 아니면은 에스테르가 됐을 때에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되게 보면은 이와 같은 6 멤버드 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7 멤버드 링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차이는 6 멤버들인 경우에서는 그냥 우리가 217로 해주면 되지만은 되게 이런 경우에는 링이 하나가 더 늘어났죠. 그랬을 때 한 5 정도를 더해주게 되면은 되게 한 222 나노미터에서 캘큘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222에서 나타나고, 이런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하면은 계산을 해줄 때 우리가 한 217 나노미터로 계산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찍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217 나노미터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여기에 카르보닐이 있지만 여기가 알데하이드 있을 때에 알파 위치하고 그 다음에 베타 위치에 어떤 그룹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양가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에스테르인 경우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애시드인 경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대개 에스테르나 애시드는 아까 뭐였는가 하면은 아까 요런 게 있었죠. 링에 있었을 때에 이와 같은 OH나 아니면은 링에 있었을 때에 OCH2CH3나 비슷하게 나타났죠. 같은 위치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치에서 봤을 때에 이와 같은 에스테르 그룹하고 그 다음에 애시드 그룹은 미치는 영향이 같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각각의 알파 위치나 베타 위치에 어떻게 치환이 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208, 217, 225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치환기 그룹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중결합 다음에 에스테르나 이중결합 다음에 애시드는 같은 흡수 피크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아로매틱 화합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중결합 하나, 이중결합 둘, 그 다음에 이중결합 셋, 이중결합 넷 이런 것까지는 했는데 아로매틱은 실제적으로 이중결합이 3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디로컬라이즈 돼 가지고 있을 때에 3개가 된다면 궤도함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되나? 6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둘, 실제적으로 이렇게도 보면 되겠죠. 궤도함수가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궤도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궤도함수를 자세하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 여기서 파이 1, 그 다음에 파이 2, 그 다음에 파이 3, 그 다음에 파이 4 스타, 파이 5 스타, 파이 6 스타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파이에서 파이 2에서 그 다음에 파이 4 스타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 3에서 파이 5 스타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되면 에너지 레벨이 같죠. 같았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파이 2에서 파이 5 스타로 되는 거, 그 다음에 파이 3에서 파이 4 스타로 가는 것도 가능해 주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요는 트랜지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지금 하나, 둘, 3개가 가능해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요것이 한 260, 그다음에 요것이 한 200, 그다음에 요것이 180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나오지만은 이게 되지만은 allowed가 되지만은 요와 같은 피크들은 나타나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주 적게 나타나더라도 아주 적게 나타나는 즉 포비든 여기도 200나노미터에서도 포비든 260나노미터에서도 포비든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포비든 되는 것이 260하고 200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본다면은 나오는 것은 한 180 부분에서 흡수 피크가 나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다면은 200하고 260 나노미터에서 그러면 200에 해서 요거 그 다음에 260 나노미터에서 이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런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 180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allowed 되고 이런 경우는 포비든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벤젠은 이렇게 여기 한 칸 떨어지는데 이렇게 실제는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취환기가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똑같은 벤젠입니다. 요 벤젠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비공유전자상이 여기에 있을 때에 비공유전자상이 있을 때에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밀어 넣어주죠.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밀어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밀어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죠? 이와 같이 일렉트론이 이동이 가능해 주게 되는 경우하고, 물론 여기에서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은, 자, 대개 이와 같은 페닐에 지금 벤젠에 아니면은 이와 같은 H가 붙어 있을 때 OH가 아니면 O-가 아니면은 NH2가 있을 때 NH3 플러스가 있을 때에 따라서 약간씩 203.5, 210, 235, 그 다음에 230, 203 이런 것들은 전자를 많이 밀어주는 경우가 되겠고, 이런 것들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룹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프라이머리 람다 맥스가 이렇게 된다면은 두 번째에 영향을 미쳐주는 세컨더리 람다 맥스가 대개 한 254, 270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초항기가 있는데 전자를 여기서 이렇게 당겨가는 경우에, 이쪽으로 당겨가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차적으로 여기가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면 여기가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가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전자를 이렇게 당겨주는 그룹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230, 245, 그 다음에 249, 268 전자를 당겨주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는 밀어주고 하나는 전자를 끌어가는 거, 그죠? 취환기가 있는데 하나는 전자를 밀어주는 그룹이고 하나는 전자를 끌어가는 그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렉트론을 릴리징 해느냐, 밀어주는 그룹이냐, 일렉트론을 당겨주는 그룹에 따라서 약간씩 이런 값들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 다음에 이번에는 벤전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이 있고,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R그룹이 있을 때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그룹들이 있을 때에 또 여기에 어떤 취환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올소 파라에 있느냐, 올소 메타에 있느냐, 아니면 파라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크로모포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에서 흡수 피크가 나타나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지요. 우선 지금 벤젠 같은 경우에 요 벤젠 고리에 그 다음에 여기에 카르보닐이 있는 이게 오리지널 시스템이 되겠죠. 요 시스템에 246이야. 그죠? 246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로 봤을 때에 also 메타 위치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게 BR이 있고, 그 다음에 also 위치에 링 레지두가 있죠. 링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것을 3, 그 다음에 요것을 2 해줘도 251 나노메타.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요 자체가 한 246 나노메타가 가장 확실한 것이고, 그 취환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것은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주게 되면 여기 3, 여기 1 해주고 251인데 실제적으로 측정이 되는 것은 253 상당히 근접하지요. 우리가 요거하고 요렇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요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요를 두 개 비교하는 것이 더 근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형태에서 됐죠.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이와 같은 형태가 됐지만 여기가 카르복실 애시드일 때 230나노미터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also 메타파라, also 메타파라 아니죠. also 메타가 되죠. 그래서 메타 비치에 두 개가 있죠. 메타 비치에 두 개가. 그 다음에 한 7로 계산해 가지고 하면 14. 그 다음에 파라에 OH가 있을 때는 25가 되죠. 그럼 25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요 화합물이 어디에서 흡수 피크가 나타내 줄 것인가를 보면 이것만 보면은 뭐가 되나 230인데 이와 같은 취향기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한 39를 내주게 되면은 아마 269나노미터에서 흡수 피크가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뭐가 되나 270나노미터에서 흡수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고리가 좀 더 많아졌을 때에 그 다음에 고리가 좀 더 많은 하이드로카본으로 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헤테로사이클릭 N이라든지 S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 주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 우리가 95% 에탄올을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에 맥시멈 피크를 여기서 한 220 정도에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220.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은 요 위치, 요 오는 위치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안트라센으로 되면은 여기가 결과적으로는 요 3개짜리가 되면은 흡수 피크 위치가 좀 더 장파장 쪽으로 이동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대개 여기서는 지금 나타난 한 250 부근에서 맥시멈 피크가 나타나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피크들이 이렇게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중결합의 수가 하이드로카본에서도 이중결합의 수가 늘어지게 되면은 많아지게 되면은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피리딘을 했을 때 여기에서 대개 한 250 부분에서 255 되네. 여기서 맥시멈 피크를 나타내주는 반면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키놀린 형태가 되면은 여기에 변전고리가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봐서는 요 피크가 이쪽으로 더 이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아이소키놀린이 되면은 요 피크들이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요거는 요 피크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와 같은 하이드로카본의 안트라센에 이와 같은 메실 그룹이 있을 때에 요만큼이 도와주게 되겠죠. 좀 더 안트라센하고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되나? 안트라센이 지금 여기에서 얼마가 되나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본다면 한 260 가까이 되죠. 260 가까이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요 경우는 메실 그룹이 됐을 때 지금 거의 지금 같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대개 우리가 여러 가지 빛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뭐 자주색이냐, 그죠? 아니면은 블루하고 그린이냐, 옐로우 그린이냐 했을 때에 대개 가장 빨간색이 한 700 나노미터, 그 다음에 오렌지 레드가 한 600, 옐로우가 한 550, 그 다음에 바이올렛이 한 400, 그 다음에 블루 값이 한 450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에 봐서는 옐로우, 그다음에 이것이 오렌지 컬러, 그다음에 한 500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 눈에는 레드 컬러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구조가 베타 캐로틴입니다. 베타 캐로틴이고, 그다음에 당근에 있어서 들어가지고 있는 색소가 되겠죠. 색소가 됩니다. 그래서 베타 카로틴에 있는 색소가 이것이 오렌지로 우리가 주황색으로 보이게 되면서 그때의 맥시멈 파장은 대개 한 452 나노미터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때에 이제 이와 같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이 계속 컨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UV에서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비지블 영역에서도 이 정도가 되면은 이중결합 숫자가 많으면 우리 눈으로 그 색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면은 사이나디딘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라카이트라든지 그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되게 이게 상당히 이중결합 수가 많으면서 545 나노메타, 617 나노메타 되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블루로 보인다든지 우리 눈으로 보일 때는 그린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캐로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대개 한 452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455 정도로 그죠?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카로테인 중에서도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을 때에 455 나노메타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455 나노메타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이코핀 같은 경우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다음에 이게 있죠.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보다도 좀 더 장파장 쪽으로 이종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455 나노미터에서 나온다면은 결과적으로 라이코핀은 람드맥스가 한 474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베타캐로틴은 보면은 이와 같은 스윗 포테이토나 오렌지나 그 다음에 캐롯에 많이 들어가지고 있는 반면에 결과적으로 라이코핀은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워터멜론이라든지 핑크 그레이프 프루트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지고 있는 색소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아니딘 형태, 아까 상당히 뭐가 있었나요? 여기에 있었죠. 여기에, 그죠? 시아니딘, 블루 피그먼트, 뭐 콘플라워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색깔이 블루로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시아니딘의 클로라이드가 들어가지고 있는 화합물이고, 이 자체가 시아니딘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아니딘 화합물, 특별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안토시아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람다 맥스는 545 나노미터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블루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요 플러스, 그 다음에 O 플러스에 Cl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산하고 염기에 상당히 뭐라고 하나 영향을 잘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O 플러스에서 염기를 넣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은 약간 뭐가 되나요? 바이올렛 형태가 되면서 다시 여기서 연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H를 하나 뽑아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블루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는 대개 이런 것들이 블루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블루를 나타내는 열매 속에 이와 같은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주위에서는 블루베리라든지 그 다음에 아로니아 이 열매 속에 뭐가 이와 같은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가지고 있죠. 물론 블루베리보다는 아로니아에 더 많은 한 8배 이상의 안토시아닌이 들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이 하는 역할을 본다면은 항산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몸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열매들이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가 UV를 가지고 우리가 화합물이 구조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에 야외에서 활동을 할 때는 UV가 상당히 우리한테 부담이 되기도 하지. 왜냐하면 UV를 오랫동안 잘못 조여주게 되면 피부암을 발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을 잘 못 보니까 UV를 태양을 보기 위해서 UV를 조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하니까 일부러 태양빛을 조여야 될 것은 없죠. 이게 태양빛을 조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비타민 중에서 바이타민 D의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북유럽 같은 데서는 햇빛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햇빛이 났을 때는 나와서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바이타민 D를 합성해야 될, 생합성해야 될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필요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야외 활동할 때는 햇빛을 막아줘야 될 부분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UV를 차단시켜주기 위해서 뭐냐면은 선크림을 바르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태양에서 오는 것을 UV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UVA, UVB, UVC. 결과적으로 여기서 파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적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UVC 같은 경우에서는 180에서 290 나노미터 사이에서 상당히 우리 몸에는 아주 해로운 것이 되는데, 다행히 뭐가 되나요? 대부분 오존이 이것을 걸러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존층이 얇아진다 하는 것은 오존층이 두꺼워야 원래대로 있어야 뭐가 되는 거면 이것을 UVC를 차단을 시켜주게 되는데, 오존층이 얇아지게 되면 뭐가 되나?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요런 세 가지 종류의 크게 UV 종류가 포함이 되는데, 대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315 같으면 뭐 적은 파장이 크지 않느냐, 그러면은 적은 데미지를 입히냐 하는가, 그래도 가장 낮은 에너지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이게 투사가 되면은 바이오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좀 더 세게, 이것은 좀 더 세게 데미지를 우리 몸속에서 입혀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 햇빛을 받더라도 뭘 하는 거면 선크림을 발라가지고, 선크림을 발라가지고 햇빛을, 자외선을 차단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해주게 되는 데서는 대부분 많이 쓰는 것이 징크 옥사이드가 됩니다. 징크 옥사이드는 무기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크림을 발라본 사람들 뭐가 되나요? 허옇해가지고 색깔이 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거하고 뭘 섞느냐? 파바라고 하는 물질을 섞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포아미노 벤조익 애시드인데, 이것이 벤조익 애시드가 되죠. 그 다음에 파라 위치에, 포 위치에 아민 그룹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요거는 뭐하고 같나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와 같은 벤젠 고리에 알데하이드 카르보닐이 있는 이런 형태, 아니면 여기가 애시드가 있는 형태가 기본적인 크로모4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크로모4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는가 하면, 요것이 아까 얼마 가지고 있었나요? 한번 보면은 200, 요런 형태가 애시드가 된다면은 요런 형태였죠. 아까 요런 형태 자체가, 요 형태 자체가 지금 230이 되는 거죠. 230에다가 그 다음에 알파 베이치, 그 다음에 베타 베이치, 아닌데 이거는 지금 파라 베이치가 되죠. 파라 베이치에 아까 뭐였나, 지금 OH가 있으면은 25가 되죠. OH가 여기서
전자를 밀어주는 것보다도 뭐가 되나? NH2에서 밀어주는 것이 더 세지요. 그러니까 25보다 더 크겠죠. 그러니까 230에다가 230에다가 뭐가 있나요? 이게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230에다가 지금 30이 더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주게 되면은 요 파바가 가지고 있는 람다 맥스가 289나노미터에서 이게 흡수 피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289나노미터가 되면은 요 정도가 되겠죠. 베타 B에 해당되는 이게 되게 UVB를 업소본스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바르고 그 다음에 징크 옥사이드 이렇게 바르고 해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선크림을 통해서 자외선을 이렇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 위치에다가 뭘 해주는가 하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붙여주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탄소가 몇 개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짜리를 해주게 되면은 팔미테이트 오라고 해가지고 요런 화합물들. 그 다음에 여기도 NH2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그룹들을 붙여주게 되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파바 시리즈의 뭐가 되나요? 선크림 형태를 만들어서 지금 시판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또 여기에 뭐가 있었나? 지금 요 위치에는 메톡시 그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애시드의 에스테르 형태에다가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이중결합을 더 넣어줬을 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10F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UVA하고 UVB를 차단을 시켜주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흡수 피크들을 달라지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흡수 피크들에 따라서 UVA를 선택적으로 아니면 UVB를 선택적으로 아니면 UVA와 UVB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선크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아까 파바보다는 이와 같은 GTF 같은 이와 같은 선크림이 더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크림을 보게 되면은 또 뭐가 있나요? SPF라고 하는 단위가 있겠죠. SPF는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와 같은 형태하고 unprotected skin하고 그 다음에 protected skin에 있어서의 버닝이 어느 만큼 일어나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표시를 해주게 되는 그래서 SPF로 하는데 SPF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SPF는 기본적으로 한다면은 이 이야기입니다. Sun Protection Factor. 그러니까 이것이 S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F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SPF가 15다 아니면 SPF가 50이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SPF가 15다 하는 이야기는 UVB를 상당히 위험하죠. UVB를 뭐가 되나 93% 블락을 시켜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PF가 50이라는 이야기는 UVB를 얼마? 98%를 블락을 시켜준다는 의미가 되니까 SPF로 봐서는 넘버가 큰 것이 좋겠죠. 넘버가 많이 블락을 시켜주는 이와 같은 형태로서 좋겠죠.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사용되는 물질들이 이와 같이 파바라든지 아니면은 요는 팔미테이트 O라든지 요 유사한 물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면은 UVA를 블락을 잘하는 것들은 이런 종류의 물질들입니다. UVB를 블락을 잘하는 물질들은 이런 종류의 조금씩 다르죠. 그 다음에 UVA와 그 다음에 B를 동시에 블락시켜주는 것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번 더 여기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기 사람들이 잘 해놨는데 UVA는 한 320에서 400나노미터.
그다음에 UVB는 290에서 320, 그다음에 UVC는 290에서 100나노미터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뭐가 되나 자외선의 이펙트가 아주 크게 나타나주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것들은 좀 UVC는 B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많이 오존층에 의해서 블락이 되니까 대개는 이제 UVB에 관심이 많게 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UVA와 UVB를 블락시켜주는 이런 물질이라든지 UVB를 블락시켜주는 이런 물질들이 가지고 뭘 만든다? 선크림을 만드는 것이 좋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선크림을 살 때에 뭐가 되나요? SPF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는 것도 하나의 생활의 지혜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자외선 분광법에서 10장을 다 이제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연습 문제 중에서 621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별표 있는 것을 빼고 본다면은 7번과 8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7번과 8번을 푸는 것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자외선 분광법에 대한 것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선 7번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 물질이 실제적으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구분이 서로 다른 물질인지 서로 다른 화합물인지 아니면은 뭐가 되나요? 같은 화합물인지 아니면은 같은 흡수 피크를 나타내는지 서로 다른 흡수 피크를 나타내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사이클로헥사논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죠. 아까 뭐였나 지금 요논 행태 이논 행태가 되겠죠. 이논 행태에서 아주 기본적인 행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요 위치에 취항기가 있느냐, 요 위치에 취항기가 있느냐에 의해서 다르고, 그 다음에 요것은 뭐가 되는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것이고, 요 위치에서 취항기가 있느냐, 요 위치에 취항기가 있느냐, 요는 차이가 되겠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돌리면 비슷하게 보이는데, 정확하게 이것은 244나노미터에서 나타나고, 이것은 227나노미터에서 흡수 피크가 나타나주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요 이중계라고 어디에 링에 연결돼 가지고 있고 요것은 링에 연결돼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해서 이게 서로 다른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화합물은 분명히 다른 화합물이죠. 분명히 다른 화합물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흡수 피크가 같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봐서는 요 이중결합이 요렇게 돼 가지고 있느냐, 요렇게 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요렇게 한 칸 건너서 있느냐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냐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서 요거죠. 요 포인트가 인원 포인트가 되죠. 요 포인트가 인원 포인트가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칸 건너서 이중결합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크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각각을 요 화합물 다르고 요 화합물 다르지만은 실제적으로 스펙트럼을 찍어보게 되면은 같은 위치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화합물은 지금 어디가 같나요? 지금 인원이지. 요게 요런 형태, 그 다음에 요런 형태에 같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것은 큰 차이는 없지요. 요게 메실 그룹이고 에틸 그룹이고는 큰 차이는 없지만은 여기에 취항기가 있고 여기엔 취항기가 없고 여기에 취항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뉴트럴 솔루션이냐 아니면은 베이직 솔루션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는 210, 그다음에 하나는 235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페놀 타입이고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벤질 알코올 타입이 되는 거죠. 요 위치는 지금 거의 요 위치에 하나, 요 위치에 있는 것은 요것과 요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보면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지만은 요 화합물 자체가 백번이 다르죠.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와 같은 화합물들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요 파트는 같다고 봐야 되겠죠. 요 파트는 지금 요 파트는 같고, 그 다음에 요 파트가 요렇느냐 아니면 여기가 요게 하나 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알킬 그룹은 좀 더 있고 덜 있고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카르보닐 그룹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8번 문제는 이와 같은 6멤버드 링 화합물을 그 다음에 이와 같이 UV를 쪼여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는 화합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화합물의 람다 맥스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227 나노미터에서 그 다음에 요는 경우에서는 226 나노미터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이 226이나 227이나 결과적으로 UV에서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UV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이클로 헥사논 시스템에서 요게 이제 요게 사이클로 헥사논 시스템이 되는 거죠. 요 파트가 사이클로 헥사논 시스템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미쳐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이클로펜테논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사논 사이에서는 그렇게 사이클로헥사논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펜테논이 되면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사이클로헥사논이죠. 헥사논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5멤버드링이 됐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데 요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것을 조금 바꿨을 때에 우리가 그 메슬 그룹 위치가 이와 같은 상황을 뭘 가지고 그러면 할 수 있느냐, 메슬 그룹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NMR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NMR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요 메슬 피크, 요 메슬 피크, 요 메슬 피크, 요 메슬 뭐 NMR 상에서는 위치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나타나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싱글렛으로 나타나주게 되죠. 싱글렛으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반응을 시켰을 때에 요것은 싱글렛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는 H가 있는데 이것이 더블렛, 이것이 더블렛으로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NMR을 가지고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쉽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제 비닐 그룹도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는 바이닐 그룹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게 되겠죠. 요렇게 되는 반면에 여기에 바이닐 그룹은 뭐가 있나 지금 여기에 H가 있고 여기에 H가 있죠. 그럼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것은 더블렛, 요것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더블렛, 요것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더블렛으로 나타나주게 됩니다. 바이닐 위치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요? 여기 있는 요 H는 한 개가 나타나고 바이닐 위치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나? 이것은 싱글렛으로 나타나주게 되죠. 그러면서 요 화합물과 요 화합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응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NMR 중에서 카본 서튼 NMR 중에서 뎁트 135로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에 있어서는 CH 피크가 여기에서 보면은 CH가 어디서 나타나는 요 위치에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압으로 나타나주게 되죠. 압으로 나타나주게 되는 반면에 그것을 이용을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CH가 여기가 CH가 있죠. 요게 CH 하나, 여기가 CH 하나.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뎁트 135에서 CH가 두 개로 나타나주게 되는 반면에 여기는 CH가 한 개가 있죠. 그러면 한 개밖에 안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은 뎁트 135를 우리가 NMR에서 찍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위치를 CH가 반응물에는 두 개 있는 반면에 생성물에는 한 개가 있는 것을 해가지고 뭐가 되나 반응이 진행이 되었다. 반응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맞다 틀리다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책에서는 이제는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원소 분석, 그 다음에 매스 스펙트럼, 그 다음에 IR, 그 다음에 NMR, 그 다음에 UV까지 이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책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NMR에서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 하기는 어려워가지고 8장, 9장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가 한번 살펴본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소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IR 스펙트럼이라든지 매스 스펙트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NMR 스펙트럼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다음에 11장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자료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합성한 화합물, 우리가 알고자 하는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